1415년 가을, 한 성부의 작은 집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다. 그는 예정일보다 2달이나 빠르게 세상에 나왔고 온전치 못한 사지를 가진 칠삭둥이였다. 얼굴도 일그러졌고 숨소리는 약했다. 당시 관습은 명확했다. 그런 아이는 키우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다. 모두가 그 아이를 포기하려 했을 때 늙은 여종 하나가 아이를 품에 안았다. 제가 키우겠습니다. 그녀는 솜으로 아이를 싸매고 젖을 물리며 밤낮 없이 돌봤다. 그 아이는 살아남았다. 이름은 한명회였다. 후일, 그의 배에 북두칠성 모양의 점이 있었다는 전설이 생겼다. 마치 하늘의 뜻이 그를 살려낸 듯한 이야기. 과연 그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였을까? 아니면 태어나야만 했던 존재였을까? 시간이 흐르며 아이는 조선의 명문가 후손으로 성장했지만 그의 삶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부모를 일찍 잃고 고아가 되어 종조부 한상덕의 집에서 눈치 보며 자랐다. 그래도 종조부는 말했다. 이 아이 보통이 아니다. 언젠가 집안을 다시 일으킬 것이다. 희미한 예언 같았던 말은 훗날 기이하게도 현실이 된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칠삭둥이가 훗날 조선의 심장을 쥐고 흔들 인물이 될 줄은 몰랐다. 아니, 그날 밤 김종서의 집 앞에 선 그 순간까지도 그의 삶은 출생부터가 운명이었는지도 모른다. 기적처럼 살아난 아이는 결국 조선을 뒤흔든 이름이 되었다. 그러나 그 시작은 누구보다 작고 연약하며 외로운 발버둥이었다. 한명회는 조선 개국 공신 가문에서 태어난 이름값 있는 집안의 아이였지만 현실은 그와 전혀 다른 길을 내밀었다. 부모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그는 어린 나이에 홀로 남아 종조부 한상덕 집에 의탁해야 했다. 문중 어른들이 오가는 자리에서 그는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 눈치를 보며 밥을 먹었다. 명문가의 자손이라기엔 너무나 초라했고 누구도 그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종조부만은 달랐다. 저 아이는 범상치 않다. 그 말은 한명회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건네진 따뜻한 믿음이었다. 한명회는 학문의 뜻을 두고 과거 시험에 도전했다. 하지만 결과는 번번이 낙방.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장은 늘 그를 거절했다. 어떤 이는 말했다. 저 아이는 글 공부보단 잔재주가 더 맞지. 하지만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다. 책 속 글보다 산천을 보고 사람을 관찰하고 보이지 않는 흐름을 읽는데 더 능숙했다. 과거에서의 실패는 그가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시대가 요구한 시험 방식과 달랐기 때문이었다. 젊은 시절 그는 전국을 떠돌며 명산을 유람했고 산세의 흐름, 고을 사람들의 표정, 조정의 소문을 동시에 기록하듯 마음에 새겼다. 겉으로는 공부를 포기한 낭인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는 조선이라는 거대한 장기판을 한 발 뒤에서 관찰하고 있었다. 언젠가 이 판 위에서 자신이 움직일 말들을 찾기 위해. 그러나 세월은 흘렀고 그는 어느새 38이 되었다. 성과도 명예도 없이 노력만 남은 나이.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 점점 무거워졌다. 이때 그는 작은 결심을 했다. 과거를 버리고 다른 길을 찾겠다는 결심. 조상의 음덕으로 들어가는 음서라는 문. 그리고 그것이 그의 운명을 뒤흔드는 첫 번째 선택이 된다. 1452년 한명회는 과거를 포기했다. 더 이상 시험장에 앉을 자신도 떨어질 용기도 남지 않았다. 대신 그는 조상의 음덕을 입어 미관말직 경덕궁직 자리에 올랐다. 이름만 들으면 그럴듯했지만 실상은 폐궁을 관리하는 하급 행정직에 불과했다. 태조가 머물렀던 궁이긴 했지만 한양에서 내려간 이들 사이에서 그 벼슬은 조롱거리였다. 경덕궁직도 벼슬이냐? 송도계라는 모임에서 누군가가 쏘아붙였다. 그날 모임의 공기는 차가웠고
웃음은 조롱으로 가득했다. 한명회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숙였다. 모멸감은 뼛속까지 스며들었지만 그는 그 치욕을 삼켰다. 그리고 그날 밤 조용히 다짐했다. 이 치욕을 반드시 돌려주리라. 외롭게 도착한 경덕궁직 자리. 그러나 그곳에서 그는 또 다른 인연을 맞이한다. 바로 평생의 친구이자 운명을 바꿔줄 존재, 권람이다. 권람은 이미 장원급제한 수재였고 권근의 손자로 명문 중의 명문이었다. 전혀 다른 배경의 두 사람.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음이 통했다. 유람을 함께 다니며 현실보다 꿈을 이야기하던 날들. 권람만이 한명회의 내면을 알아주는 유일한 존재였다. 그는 아직 몰랐다. 조롱받던 그 경덕궁직이 자신의 인생을 꺾는 자리가 아니라 되려 권력의 입구가 되어줄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입구로 이끌어줄 자가 바로 권람이라는 것도. 때는 문종치세의 말기 1450년대 초반. 권람은 병서를 조정하는 임무를 맡았고 그 책임자가 바로 수양대군이었다. 첫 대면에서 권람은 알아챘다. 이 사람 보통 인물이 아니다. 눈빛은 막대의 야망이 숨겨져 있고 말은 절제되어 있으나 칼끝처럼 날카로웠다. 대군 마마는 장차 큰일을 하실 분이옵니다. 권람은 내심 확신했다. 그리고 그는 한 사람을 떠올렸다. 과거에는 낙방했지만 책략과 계책만큼은 누구보다 날카로운 사내, 바로 한명회였다. 제 친구 중 대군 마마를 도울 인물이 있습니다. 권람은 조심스럽게 수양대군에게 한명회를 소개했다. 한명회와 수양대군이 처음 마주한 자리. 두 사람은 오래된 친구처럼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전해진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조정의 역학, 장차 왕권이 맞닥뜨릴 위기. 한명회는 조심스럽게도 대군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모두 꺼냈다. 수양은 놀랐다. 이 무명의 관리가 이토록 깊은 통찰을 가졌다는 사실에. 반면 한명회도 느꼈다. 이 사람이라면 끝까지 걸어볼만 하겠다고. 운명은 그렇게 교차했다. 권람이 놓은 작은 징검다리 위에서 한명회와 수양대군은 조선의 운명을 함께 설계하게 된다. 이 만남은 단순한 소개가 아니었다. 조선의 역사를 송두리째 바꿀 핵심 접촉점이었다. 그날 이후 한명회는 수양대군의 가장 가까운 책사로 자리를 잡았다. 아직 검은 물결은 잃지 않았지만 조용히, 아주 조용히 권력의 수레바퀴는 방향을 틀기 시작했다. 수양대군은 이제 마음을 굳혔다. 조정을 장악하고 있는 김종서와 황보인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자신의 길은 없다고. 하지만 그들은 쉽게 무너질 적이 아니었다. 원로이자 세종과 문종의 유명을 받들고 있는 중신들이었기에 함부로 손댔다간 역모로 몰릴 수도 있었다. 이때 한명회가 제안했다. 대군 마마, 판단이 필요하옵니다. 누가 적이며 누가 아군인지. 그가 꺼낸 것은 조선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기록된 명단. 살생부, 사성부, 죽일 자와 살릴 자를 가르는 냉혹한 문서였다. 한명회는 조정 대신들의 성향을 분석했다. 누구는 수양에게 충성할 수 있고, 누구는 회유가 가능하며, 누구는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그는 놀랄 만큼 치밀하고 냉정했다. 이름 옆에는 짧은 주석들이 붙었다. 정도전파, 우유부단, 언제든 배신 가능, 소극적 협조 예상. 이는 단순한 감정의 기록이 아니었다. 그는 이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 권력이라는 장기판 위의 말일 뿐이었다. 한편 수양대군은 명나라 사신으로 외유를 떠났다. 겉으로는 조정의 경계를 풀기 위함이었지만 실은 명나라를 안심시키기 위한 정중한 속임수였다. 이 외유에서 신숙주가 수양의 편으로 돌아섰고 돌아오자마자 본격적인 계획이 시작됐다. 한명회는 경복궁의 어느 방에서 권람, 홍윤성과 함께 밤낮을 가리지 않고 회의를 거듭했다.
그 회의는 정변이 아닌 정책 설계처럼 보일 정도로 차분하고 체계적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수십 명의 목숨이 사라질 계획이 조용히 적혀 있었다. 어떤 이는 소유될 것이고, 어떤 이는 칼 아래 죽을 것이며, 또 어떤 이는 새 정권의 얼굴이 될 것이다. 모든 건 시작되기 전부터 정해져 있었다. 조선의 역사는 그 밤종이에 적힌 몇 줄의 이름들로 인해 운명을 달리하기 시작했다. 1453년 10월 10일. 그날 밤은 평소보다 어두웠다. 달조차 구름에 가려 있었고 바람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한명회는 손에 조심스레 편지 하나를 들고 김종서의 저택 앞에 도착했다. 겉보기엔 평범한 국서였다. 하지만 편지를 펼쳐 달빛에 비추는 그 순간 신호가 떨어졌다. 지금이다. 철퇴를 든 무사홍달손이 김종서의 뒤통수를 내리쳤다. 충격에 쓰러진 김종서는 아무 말도 남기지 못했다. 그 자리에서 피를 흘리며 훈절했고 곧 죽음을 맞았다. 이어 김종서의 아들 김승규도 무사들의 칼끝에 쓰러졌다. 이로써 계유정난이 시작된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수양대군의 명이 아닌 한명회의 설계였다. 살생부에 따라 움직이는 30여 명의 무사들은 사방으로 흩어졌다. 사대문을 장악하고 군사시설을 제압하며 명단에 적힌 인물들을 하나씩 찾아냈다. 황보인, 민신, 최지몽 모두 그날 밤 피를 흘렸다. 조선의 피로 쌓은 권력이 다시 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한편 수양대군은 경혜공주택에 머무르고 있던 어린 단종에게 나아갔다. 김종서와 안평대군이 반란을 꾀했습니다. 단종은 겨우 13살이었다. 갑작스러운 보고에 그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분간할 수 없었다. 수양대군의 말을 믿는 수밖에 없었고 그대로 조정 대신들을 일제히 입골시키라는 명을 내렸다. 그 순간 조선의 권력은 뒤집혔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뒤집힌 것이 아니라 치밀하게 바뀐 것이었다. 한명회의 계획대로였다. 그날 밤 아무도 몰랐다. 수많은 피가 흐른 뒤 조선은 더는 예전의 조선이 아니게 될 것을. 그리고 그 밤이 바로 한명회라는 이름이 권력의 중심으로 치솟은 순간임을. 계유정난이 끝난 다음 날 조선의 권력 구도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김종서는 사라졌고 황보인도 없었다. 조정의 중신들은 피로 물든 새벽을 맞이했고 그 공백은 수양대군이 자연스럽게 채웠다. 하지만 이 모든 흐름의 중심엔 한명회가 있었다. 세조도 인정했다. 이번 정변은 내가 아니라 한명회의 손에서 완성된 것이다. 한명회는 단숨에 정난공신 1등으로 책록되었다. 불과 얼마 전까지 경덕궁직에 불과했던 인물은 하룻밤 사이에 조선의 공신 반열에 올라선 것이다. 그가 받은 직함은 사복시 소임. 겉으로 보기엔 여전히 낮은 관직이었지만 실질적 권력은 이미 조정의 한가운데 있었다. 그는 빠르게 우승지로, 이조판서로, 병조판서로 올라섰다. 불과 몇 년 사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속도로 치고 올라갔다. 그러나 한명회는 조급하지 않았다. 모든 계단을 천천히 그리고 치밀하게 밟았다. 그는 권력을 휘두르기보단 더 정교하게 설계해갔다. 자신이 만든 권력의 탑이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그의 손에는 여전히 살생부의 여백이 남아있었고 조정의 흐름은 그의 눈앞에서 움직이는 장기판 같았다. 정권을 장악한 수양대군은 점점 더 단종을 압박했고 마침내 1455년 단종은 왕위를 내어주었다. 수양대군은 조선의 제7대 임금 세조가 되었다. 한명회는 즉시 좌익 공신 1등으로 다시 책봉되었다. 이제 그는 단순한 공신이 아니라 국왕을 만든 자로 기억되기 시작했다. 세조는 한명회를 부를 때 나의 장양, 장양이라 불렀다. 한나라를 세운 유방 곁의 책사처럼 자신에게도 한명회가 그런 존재라는 뜻이었다. 책사, 설계자, 그리고 권력의 심장부. 한명회는 더 이상
칠삭둥이도 낙방생도 아니었다. 그는 조선을 움직이는 손이었다. 권력의 정점에 선 자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피를 묻히게 된다. 한명회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다. 1456년 단종을 복위시키려는 은밀한 움직임이 감지됐다. 그 중심에는 성삼문, 박팽년, 이계 등 세종의 집현전 학사 출신들이 있었다. 그들은 충성심과 정의감으로 뭉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한명회의 눈에는 그저 불씨였다. 꺼지지 않으면 다시 불길이 될 존재. 충신이라 부르기엔 너무 순진하오. 그는 냉정하게 말하며 모든 정보를 정리했다. 그들이 모인 장소, 사용하는 암호, 문건의 내용까지 이미 손에 들어와 있었다. 반역의 징후는 더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한명회는 단칼에 결단을 내렸다. 모두 없애시오. 사육신은 붙잡혔다. 그들은 고문을 받았고 끝까지 단종에 대한 충절을 굽히지 않았다. 어떤 이는 이빨이 모두 부러질 때까지 침묵을 지켰고 어떤 이는 눈을 감으며 이렇게 말했다. 임금이 이 건을 어찌 임금이 없다고 하시오. 피로 얼룩진 그들의 마지막 말은 역사의 울림으로 남았지만 당시에는 아무런 힘도 되지 못했다. 한명회는 흔들림 없었다. 그들의 처형을 명확히 지시했고 그 결과 사육신은 모두 죽음을 맞았다. 누군가는 이 장면에서 한명회를 냉혹한 권력자라 평가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나라를 위하는 일이란 무엇인가? 불안정한 정통인가? 안정된 통치인가? 사육신 숙청 이후 조정은 침묵했다. 누구도 세조의 정통성을 입 밖에 내지 않았고 한명회의 권위는 더욱 강고해졌다. 그는 이제 단순한 공신이 아니라 반대조차 허용하지 않는 체제의 기둥이 되었다. 하지만 이 피의 대가는 분명했다. 그날 이후 그의 손에는 피의 얼룩이 사라지지 않았다. 정권은 안정되었지만 한명회의 심장은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었다. 정권을 쥔 한명회에게는 이제 조선에서 두려울 것이 없었다. 그러나 그의 야망은 단지 권력에 머물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혈육, 자신의 가문마저 왕실과 엮으며 조선 왕조의 뼈대 속으로 스며들었다. 1460년 그의 큰딸이 세조의 맏아들 의경세자의 아내로 책봉된다. 훗날 예종의 왕비 장순왕후가 된 인물이었다. 한명회는 감히 생각했다. 나의 피가 왕이 되는구나.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었다. 1467년 넷째 딸마저 성종의 왕비로 간택된다. 공의 왕후 단 한 사람의 두 딸이 모두 왕비가 된 것이다. 조선 왕조 500년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일. 그의 집안은 단숨에 두 왕의 국구가 되었다. 한명회는 권력을 넘어 혈통으로 왕실과 얽히며 자신의 영향력을 제도와 피로 고정시켰다. 나는 조선의 장인이다. 아니, 조선 그 자체다. 누군가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민심은 달랐다. 칠삭둥이가 딸들까지 왕비를 만들어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 비아냥이 들려왔고 일부는 그를 간신이라 부르며 혀를 찼다. 그러나 한명회는 웃지 않았다. 웃을 필요도 없었다. 그는 이미 웃을 자리에 앉아 있었다. 자신이 설계한 권력이 이제 가문을 통해 왕실로 스며들고 있었다. 왕비의 아버지이자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영의정. 공신 책봉은 벌써 4차례. 정난공신, 좌익공신, 익대공신, 좌리공신. 조선이 만들어낸 가장 강력한 이름, 그것이 한명회였다. 하지만 권세의 정점이란 언제나 낭떠러지와 맞닿아 있다. 그 역시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영광 뒤엔 반드시 그림자가 깃든다는 것을. 그리고 그 그림자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그의 삶을 향해 들이우고 있었다. 한명회는 권력의 중심에서 군림했지만 그 역시 인간이었다. 그리고 인간은 언제나 머물 곳을 원한다. 그는 한강 남쪽에 별장을 짓고 이름을 붙였다. 압구정, 갈매기와 물결,
고요와 평화의 뜻을 담은 이름이었다. 아이러니였다. 피로 세운 권력을 가진 자가 꿈꾸는 풍경이 고작 새와 물이었으니 그 별장은 명나라 사신들조차 감탄할 만큼 아름다웠다. 정자는 한강을 굽어보고 있었고 정원은 손님이 머무르기보다 권력자가 고독을 달래기에 적합했다. 그는 그곳에서 자신이 쌓아올린 세계를 바라보며 가끔 생각에 잠겼다. 권력은 내 것이지만 언젠가는 모두 흘러가리라는 불안한 예감도 함께 세조는 한명회를 각별히 아꼈다. 그를 나의 장양이라 불렀다. 한나라 유방의 책사, 천하를 통일하게 만든 인물. 세조에게 한명회는 그 정도였다. 책략, 외교, 숙청, 민심 조절까지 모두 그의 손에서 이루어졌다. 그는 왕의 그림자였고 동시에 조정의 주인이었다. 어느 날 명나라 사신이 방문한다는 소식에 한명회는 압구정을 화려하게 단장하고자 했다. 궁중에서 쓰이는 차이를 빌려 장막을 치고 왕실의 기물을 내다 놓으려 했다. 하지만 성종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아무리 국부라도 궁궐의 물품을 함부로 빌릴 수는 없다. 이에 한명회는 얼굴을 붉히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이 일은 조정 내 큰 파장을 일으켰고 대가는 그를 탄핵했다. 왕을 우습게 아는 자라는 비판 속에서 그는 잠시 귀양을 가게 된다. 그토록 높던 권력이 한순간의 분노로 흔들리는 순간이었다. 압구정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 안의 주인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다. 권력은 거대했지만 동시에 섬세했다. 지나친 자만은 언제든 균열을 만들어냈고 그 균열은 언젠가 무너짐의 전조가 되었다. 한명회는 그 사실을 늦게서야 체감하기 시작했다. 귀양 이후에도 한명회의 입지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성종은 그를 다시 불러들였고 그는 곧 도승지, 이조판서, 병조판서, 좌의정, 영의정까지 올라선다. 그가 걸은 길은 승승장구였다. 조정 내 실질적 최고 권력자, 그리고 두 왕의 장인. 그는 명실상부한 조선의 실세였다. 그러나 권력의 정점에서 그는 누구보다 조심스러웠다. 권력을 지켜낸 자는 대부분 권력을 잃으며 망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명회는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기지로 위기를 피해갔다. 한 예로 어느 날 세조와 신하들이 함께한 술자리에서 세조는 장난삼아 신숙주의 팔을 비틀며 웃었다. 자, 너도 나처럼 해보라. 신숙주는 취기가 올라 진심으로 세조의 팔을 비틀었고 세조는 순간 고통에 찬 표정을 지었다. 분위기가 얼어붙자 한명회는 누구보다 먼저 그 분위기를 읽었다. 곧장 자리를 빠져나가 신숙주의 집으로 달려갔다. 지금 당장 불을 끄고자는 척하시오. 왕께서 사람을 보낼 것이오. 정말로 얼마 후 세조의 내관이 신숙주의 집에 들이닥쳤지만 집안은 어두웠고 신숙주는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내관은 돌아가 왕께 보고했다. 세조는 웃으며 말한다. 취해서 그랬겠지. 이처럼 한명회는 단순한 책사가 아니었다. 그는 기민했고 냉정했으며 권력의 생리와 심리를 누구보다 잘 이해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가 아무리 신중하다 해도 시간이란 벽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한명회의 집안은 화려했고 그의 권력은 굳건했지만 조정 안팎에서는 그를 향한 견제와 질투가 점점 커졌다. 너무 오래 그 자리에 있다. 조심스런 속삭임은 곧 반감으로 바뀌었다. 명재상인가 아니면 절대 권력자인가. 그의 이름은 점차 존경보다 두려움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그는 알았다. 바람이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음을. 하지만 아직은 바람을 막을 수 있다고 믿었다. 1487년 11월 14일 한명회는 병석에 누웠다. 권력의 정상에 올라 누구보다 오래 살아남은 자였지만 육신은 세월 앞에 무너져갔다.
병세가 깊어지자 성종은 직접 내의를 보내 치료하게 했고 날마다 신하들을 보내 문병을 시켰다. 한때 자신이 장인으로서 조선을 쥐고 흔들던 시절과는 달리 이제 그는 침상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는 노인이 되어 있었다. 성종은 마음속으로 고민했다. 그의 아들이 있다. 비록 무능하나 아비의 공을 생각해 후사를 봐줄 수도 있지 않을까. 성종은 마지막 유언을 듣기 위해 승지를 보냈다. 많은 이들이 예측했다. 한명회는 분명 아들을 부탁할 것이다. 그것이 인지상정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한명회는 입을 열었다. 사람이란 처음에 부지런하고 나중에 게을러지기 쉽습니다. 원컨대 나중을 삼가기를 처음처럼 하소서. 그는 자식의 안위를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오직 임금의 정사, 나라의 앞날만 걱정한 것이다. 누구보다 권력을 쫓았고 누구보다 많은 피를 묻혔던 그였지만 마지막 순간만큼은 담담하고 무심했다. 1487년 겨울 한명회는 7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성종은 조정을 멈추고 조제를 베풀었으며 예장으로 장사를 치르게 했다. 세조의 묘정에 배양되는 영예까지 그에게 주어졌다. 살아생전 그가 원했던 모든 것, 아니 그 이상까지 모두 얻은 삶이었다. 그러나 누구도 알지 못했다. 그가 평생 그토록 쥐고 지키려 했던 이름이 죽은 지 17년 만에 다시 한번 칼날 앞에 서게 되리란 것을, 그의 무덤이 파헤쳐지고 시신의 목이 잘릴 줄은 그 자신조차 예견하지 못했다. 그날 병석에서 마지막으로 눈을 감던 순간 한명회는 과연 만족했을까? 아니면 내심 불안을 품고 있었을까? 권력의 끝에서 그가 남긴 단 하나의 유언은 오히려 덤덤했기에 더욱 묵직했다. 1504년 봄, 연산군은 뜻밖의 진실을 마주했다. 어릴 적부터 금기처럼 감춰졌던 이야기, 자신의 어머니 패비 윤씨가 궁중의 모함으로 사약을 받고 죽었다는 사실. 그녀는 단지 성종의 후궁들 사이에서 권세 다툼에 휘말렸고 연산군이 3살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다. 그것도 극적으로 한 줌의 말도 남기지 못한 채. 그날 이후 연산군의 눈빛은 변했다. 그는 복수를 결심했고 그 복수는 시간과 생사의 경계를 가리지 않았다. 모함에 가담했던 자들을 하나둘씩 색출했고 궁녀들이 궁중뜰에서 몽둥이에 맞아 죽어갔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닌 누적된 공포와 상실의 폭발이었다. 하지만 그것으로도 부족했다. 연산군은 과거 어머니를 해한 이들 중 이미 세상을 떠난 자들까지 끌어냈다. 살아있는 자만으로는 분노를 잠재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명단 속에는 한명회의 이름도 있었다. 그는 세조의 측근으로 단종을 패하고 윤씨의 몰락에도 연루되었다고 판단되었다. 1504년 5월 11일 의금부 관리들이 청주의 한명회 묘역에 도착했다. 조심스럽게 땅을 파내고 17년 동안 침묵하던 관을 열었다. 안에 남아있던 시신은 무표정한 침묵으로 누워 있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목이 잘렸다. 그 머리는 한양 저작거리에 효수되었고 죄목이 적힌 목판과 함께 매달렸다. 연산군은 분명히 말하고자 했다. 죽은 자라도 죄를 피할 수 없다. 한때 조선을 설계한 자, 세조의 장양이라 불리던 권력자는 이제 초라한 해골로 거리에 내걸린 죄인이 되었다. 한명회의 죽음은 2번 이루어졌다. 한 번은 육신이었고 또 한 번은 명예였다. 조선의 하늘 아래 가장 치욕스러운 형벌 부관참시, 그것이 그의 마지막이었다. 한명회의 해골이 저작거리에 내걸리던 날 조선은 침묵했다. 그 누구도 나서서 그의 공을 말하지 못했고 그 누구도 감히 그 형벌이 과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권세로 군림했던 자가 죽어서조차 온전히 묻히지 못한 채 참혹한 형벌로 다시 불려나온 것이다. 부관참시 이미 죽은 자의 무덤을 파헤쳐 시신을 꺼내 목을 베고 저작거리에 효수하는 조선의 가장 잔혹한 단죄 방식.
그것은 단지 육신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과 기억마저 지워버리려는 절차였다. 연산군은 멈추지 않았다. 한명회뿐만이 아니었다. 정창손, 심회, 한치영. 살아있을 때 권력을 나눴던 훈구 대신들은 모조리 뒤따랐다. 1504년 갑자사화 총 239명이 활을 입었고 그중 122명이 죽었다. 살인과 훈구의 구분도 없었다. 그 해의 조선은 피가 흐르지 않아도 공기가 핏빛이었다. 사람들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래서 권력은 무섭다. 이래서 그 끝은 항상 비극이다. 한명회는 살아서는 누구보다 화려했다. 4번의 공신, 2왕의 국구, 3번의 영의정, 왕을 바꾸고 전국을 설계하며 조선을 재편했던 인물. 그가 없었다면 태조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역사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그의 공보다, 그의 피보다 사람들은 그의 최후를 더 오래 기억했다. 한때 갈매기와 바람이 어우러지던 압구정은 더 이상 권세의 상징이 아니었다. 청주의 묘역에는 봉분이 사라졌고 후손들은 침묵했다. 조선의 도시는 그를 잇는 쪽을 택했다. 아니, 잊은 척하며 살아가는 것을 택했다. 역사의 아이러니는 바로 그것이었다. 자신이 세운 질서 속에서 자신이 부정당하는 것. 권력의 정점에서 그림자가 자라났고 그 그림자는 그를 무덤 속에서도 덮쳤다. 한명회라는 이름은 이제 영화가 아니라 경고가 되어 남았다. 한명회의 삶은 파란만장이었다. 칠삭둥이로 태어나 버려질 뻔한 아이가 30대 후반까지도 과거의 번번이 낙방한 한 미관 말직이 결국엔 조선을 뒤흔든 권신이 되었다. 그가 없었다면 계유정난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세조는 왕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두 딸은 왕비가 되었고 그의 손끝에서 사육신은 목숨을 잃었으며 조정의 권력 구도는 완전히 뒤바뀌었다. 그는 능력 있는 정치가였을까? 아니면 냉혹한 권력자였을까? 충신의 탈을 쓴 간신이었을까? 아니면 조선을 구한 설계자였을까? 역사는 명확한 답을 내리지 않는다. 다만 기록은 있다. 조선왕조실록에 그의 이름은 무려 300회 이상 등장한다. 그만큼 많은 것을 바꾸었고 많은 것을 뒤흔들었으며 많은 이들의 삶에 깊게 관여했다는 뜻이다. 그의 최후는 치욕스러웠다. 부관참시로 무덤이 파헤쳐지고 목이 잘려 저작거리에 내걸렸다. 권세로 쌓은 위엄은 땅속에서조차 무너지지 못한 채 끌려나와 조롱당했다. 그러나 그의 유언은 이상하게도 담담했고 마지막까지도 아들이나 재산이 아닌 왕에게 정사를 바르게 하라는 말만을 남겼다. 권력은 무엇인가? 누군가에겐 기회였고 또 누군가에겐 심판이었다. 한명회는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끝까지 신중했고 끝까지 냉정했으며 끝까지 무거웠다. 오늘날 서울 강남의 구정동은 그의 별장 압구정에서 유래된 이름이고 청주에는 그의 신도비가 남아있다. 수백 년이 지나도 그는 지워지지 않는다. 잊히지 않는다. 두려운 이름이었고 동시에 부러운 이름이었다. 그의 삶은 하나의 교훈이다. 지독하게 실패한 인생도 한 번의 기회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 하지만 그 영광은 때때로 너무 높은 대가를 요구한다는 것. 역사는 그런 사람을 기억한다. 사랑하지는 않아도 지워버릴 수 없는 사람을. 한명회. 그는 조선이라는 무대에서 가장 치열하고 가장 복잡한 인물을 연기했다. 그리고 그 무대는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당신이라면 그의 자리에 서서 어떤 선택을 했겠는가?